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를 맞아서 대상포진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아 후유증이 남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대상포진 어떻게 예방하고 또 치료해야 하는지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반드시 들어야 하는 자동차 보험 종류도 많고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오늘 부자 가족 만들기 시간에는 자동차 보험에 보다 저렴하게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부에는 법률 상담이 있습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 있으신 분들은 서울전화 02-771국에 094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945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한별의 조상원 변호사가 상담해 드립니다. 10월 1일 화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파페라 테너 임영주입니다. 제가 해외 공연 많이 다니는 거 아시죠? 해외에 나갈 때마다 저는 팟캐스트에서 YTN을 검색해서 다시 듣기도 하고 스마트폰으로도 실시간 YTN FM을 청취합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YTN FM 수도권 투데이 꼭 기억해주세요. 파페라 테너 임영주도 YTN FM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대상포진이 급증하는 계절입니다. 대상포진 환자는 지난 2008년 이후에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제대로 치료하지 못해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고생하는 환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상포진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이 얼마나 있고 또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대한통증학회 홍보이사를 맡고 있는 심재항 한양대 구리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먼저 우리 청취자들께서 대상포진이 어떤 병인지 궁금하실 텐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러겠습니다. 대상포진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어린 시절에 이제 수두를 일으켰던 그런 수두 바이러스가 이제 몸속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신경절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약화되었을 때 다시 활성화되어서 신경 분포를 따라서 증상을 일으키는 질병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네, 통증이 아주 심하다고 들었는데 어떤 증상을 보이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대상포진의 증상은 특징적으로 통증을 동반하는 작은 수포들, 즉 포진들이 신경의 지배 영역을 따라서 피부의 흰 띠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즉 대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질환이 돼서 대상포진이라고 하고 있고요. 또 90% 이상의 환자분들에서 통증이 같이 동반되는데요. 이 외에도 오한이나 두통 또는 발열과 같은 증상이 동반되기 때문에요. 초기에 감기 몸살이나 담결림 같은 그런 병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가을철에 환자 수가 많이 늘어난다고요? 네, 가을에는 아무래도 일교차가 크고 또 명절이 껴서 명절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서 면역력이 저하돼서 대상포진이 증가될 수 있다고 추측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특정 계절에 대상포진이 더 발병한다는 공식적인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주로 어떤 사람들이 대상포진에 걸리게 됩니까? 최근 수술을 받으셨거나 혹은 암과 같은 질병을 앓는 분들이나 면역 억제제를 투여하고 계시는 분들 혹은 최근 심한 스트레스를 겪었던 분들과 같이 아무래도 면역력이 떨어진 분들이 걸릴 위험성이 높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피로가 계속 누적돼가지고 너무 피곤할 때도 걸릴 수가 있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본인이 견딜 수 있는 그런 일보다 더 과중한 일이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더 걸릴 수 있고요. 이제 무엇보다도 연령이 이제 많으신 분들이 더 쉽게 걸릴 수 있기 때문에요. 대상포진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일단 대상포진에 걸렸다면은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할까요? 대개 대상포진은 처음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요. 이제 피부에 수포가 생기는 시점이 돼야지 진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대개 수포가 발생한 후에
72시간 내에 항바이러스 약제를 투여하게 되면은 네. 대부분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하지만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예. 네, 경구 진통제나 항우울제, 항경련제 등의 기타 네. 보조 치료제를 사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수포가 발생한 지 72시간이라고 그랬으니까 한 3일 내에 치료를 받아야 되는군요. 항바이러스제로. 예, 그렇습니다. 수포가 발생하고 나서 3일 내에 항바이러스 약제를 투여하면 치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대상포진 치료법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미리 걸리지 않는 게 가장 바람직할 텐데 특별히 예방 방법이 있을까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과도하게 심한 스트레스나 예. 무리한 일상생활을 피하시고요. 예. 특히 대상포진 위험군에 속하는 어르신들은 예. 대상포진 백신을 접종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대상포진에서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발전하는 환자들도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상포진에 걸린 환자분들 중에서 네. 한 15에서 20% 정도의 분들이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저희 나라의 경우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2012년도에 대상포진이 걸리신 분들 중에서 예. 대개 한 20%의 환자분들이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진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거는 제대로 이렇게 치료를 받지 못해서 그런 건가요? 네, 아무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 통증이 심하거나 제대로 통증이 아주 심하시거나 예. 대상포진일 때 그다음에 예. 피부 병변 부위가 아주 넓으셨거나 예. 혹은 면역 저하가 좀 심했었던 그런 분들, 특히 고령의 환자분들에서는 네. 초기에 적절한 치료가 안 되면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경우가 특히 70세가 넘으신 분들은 거의 네. 50%에서까지도 진행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수포 발생 후 72시간 내 치료와도 관계가 있나요?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젊은 분들은 조금 시기가 늦거나 아니면 통증 자체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요. 예. 적당한 시간 내에 치료만 잘 받으면 되지만 노인분들의 경우에는 통증도 더 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수포를 발견하고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더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갈 가능성이 크게 되겠습니다. 그만큼 좀 치료가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도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대략 50% 정도에서는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지속적인 통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대상포진에 걸린다고 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닐 텐데 그렇게 발전하지 않으려면은 사전에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혹시 본인이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되게 피곤하시다면 쉬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또 하나는 만일 대상포진이 발병했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수포가 발생하고 72시간 내에 빨리 병원을 찾으셔서 항바이러스 약제를 투여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통증이 심하다면 신경 차단과 같은 그런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하셔야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적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끝으로 이제 주로 이렇게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걸리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험생과 같은 젊은 층들도 환자가 있습니까? 예, 외래를 보다 보면은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고3 수험생이나 이런 경우에 대상포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어린 나이에 걸리면 스트레스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은요. 면역력이 떨어지는 어떤 다른 질환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병원을 찾아서 진료를 받아보실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 구리병원 마취통증학과의 심재양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엄마, 수도권 투데이 틀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 진짜 재밌어요. 나도 들어봤는데. 나도 들었어. 94.5. 94.5. 수도권 투데이 같이 들어요. 와!
네, 이번 시간은 부자 가족 만들기 시간입니다. 재무와 세무, 부동산, 상속과 같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연을 토대로 전문가와 상담해 봅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은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02-771국의 0945번으로 전화 주셔서 사연과 연락처 남겨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비용이 있습니다. 오늘도 재무설계 전문가이신 키움 에셋플래너 김용돈 광화문 지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질문을 제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을 갱신해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은 어차피 들어야 하는 거라 주변 아는 사람을 통해서 가입을 했었는데 100만 원이 훨씬 넘는 보험료라 고민이 좀 됩니다. 가벼운 접촉사고로 보험료가 많이 올랐는데 좀 더 싸게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지금 문의 주신 분처럼 자동차 보험을 어떻게 골라야 할지 매년 그 고민이신 분들이 많은데 먼저 궁금한 게 보험료가 쌀수록 혜택이 그만큼 적은 건 아닙니까? 네, 그 자동차 보험료는 말씀하신 것처럼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요. 예. 첫 번째로 가입하는 분의 운전 경력, 예. 또 성별, 가입 조건, 또 차량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요. 예. 또 두 번째로 온라인 상품인지 또 오프라인 보험 상품인지에 따라서도 보험료 차이가 납니다. 예.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보험사가 어디냐에 따라서 보험료 차이가 발생되는데요. 흔하게 접하게 되는 뭐 광고처럼 다 똑같은 근데 보험료만 싸다는 것은 뭐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예.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자동차 보험료가 정해지기 때문에 가격 외적인 부분까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좀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일반 사람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격이 싼 보험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보험료 외에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네. 단지 자동차 보험료 수준만으로 보험을 선택하기보다는요. 네. 합리적인 보험료와 또 만족스러운 서비스라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셔서 보험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고요. 네. 또 최근에 자동차 보험은 그 고객 선택에 따라서 보장 내역도 크게 달라지고 있고요. 네. 또 실속 있는 특약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세세한 설계를 통해서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은 우선 첫 번째로 그 자동차 보험 의무 보험이죠. 따라서 네. 차량 구입 시점은 물론이고 그 매년 갱신하는 시기마다 놓치지 말고 재가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자칫해서 갱신 시기를 놓친 그런 사이에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은요. 네. 가정 경제에 뭐 심각한 타격을 줄 수도 있고 네. 또 사고가 없더라도 그 단 하루라도 보험 공백이 있으면 과태료가 또 부과되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일정 기간 이후에 가입하게 되면 안전운전으로 인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 갱신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우선 중요합니다. 네. 두 번째로 종합보험을 가입하셔야 그 소소한 사고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형사적인 처벌을 면할 수가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그 자동차 보험 가입과 동시에 자동차 보험의 보완이 가능한 운전자 보험을 저렴한 거라도 함께 가입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 단 하루라도 보험 공백이 있으면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차를 쭉 운전을 하다가 한 1년 정도 운전을 안 할 경우도 있을 텐데 네네. 그럴 경우에는 예외겠죠. 그래도 가급적이면은 예. 뭐 급한 경우에 차를 쓰는 경우가 생기니까는요. 예. 종합보험이라는 기본적인 보험이라도 가입하는 것이 아무래도 좋습니다. 그렇군요. 같은 조건인데도 자동차 보험료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자동차 보험을 좀 싸게 가입하는 방법 좀 알려주시죠. 네, 우선 그 운전 경력이 많은 고령자의 명의로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자료 증빙이 가능하다면은 군 운전 경력까지 인정받아서 할인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운전자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한정하는 것이 또 보험료를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누구나 해서 가족 한정, 또 부부 한정, 1인 한정일수록 보험료는 싸지죠. 예. 그 전 연령대보다 최대 48세 이상까지 나이 제한을 높인다면은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처음 가입할 때는 좀 저렴한 차, 또 대형차보다는 소형차를 구입해서 시작하는 것이 좋고요. 예.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안전운전을 해서 할인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예. 1년 동안 사고가 없으면 대략 매년 그 10% 정도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험료가 저렴한 온라인이나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특히 인터넷으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많이 늘었습니다. 그 인터넷으로 가입할 때 꼼꼼하게 체크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네, 그렇죠. 그 자동차 보험은 그 사실상 웬만한 보험 설계사들조차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요. 예. 차량과 법률 또 의료비, 배상 책임 등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그런 복합적인 상품입니다. 네. 하물며 일반인들에게는 더욱 생소한 그런 용어적인 내용이 많은 그런 보험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남들이 가입하는 대로 또는 그 설계사가 권유하는 대로 알아서 해달라는 식으로 가입한 다음에 다음 보험 갱신 때까지 잊어버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네. 적어도 최초 가입할 때는 보장 내역과 특약에 따른 차이 등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고요. 네. 사고나 긴급 상황 시의 대처 요령에 대한 공부도 좀 필요합니다. 네. 온라인으로 가입할 때는 이렇게 전문 지식이 없는 고객이 직접 전화나 아니면 인터넷에 가입을 의뢰하기 때문에 실수가 있기 쉬운데요. 예. 자칫 잘못해서 차량 사항을 잘못 적용시키거나 아니면 운전자 한정을 뭐 본인의 상황에 맞지 않게 설정하였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따라서 온라인 상품을 가입할 경우에는요. 최소한 그 종합보험인지 예. 또 차량 상황은 정확히 적용되었는지 또 운전자 한정에 대해서는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보험증권을 통해서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 최근 들어서 그 인터넷을 통해서 보험 가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즉 이렇게 만기가 되면은 각사에서 그 이메일을 통해서 네네. 그 제한이 쫙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제한마다 또 가격이 차이가 난다고 그러는데 그런 가격 차이는 왜 나는 걸까요? 우선은 그 보험사마다 예. 그 위험 요율이라는 그 보험료를 산정하는 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제가 뒤에 말씀드릴 텐데 아무래도 서비스가 좋은 보험사 또 네. 긴급 출동이나 법률 관계에서 고객한테 유리하게 적용되는 인지도 있는 회사의 보험료는 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데서 똑같은 조건이라도 보험료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그 질문과 지금 관련되는 내용인데 보험사에 따라서 이제 보험료가 차이가 나면서 이왕이면은 좀 이름 있는 유명한 브랜드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브랜드가 있는 보험회사를 선택하는 게 더 나을지 또 브랜드 있는 보험사가 아무래도 나중에 사고가 나면은 대처가 빠르다든지 뭐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보험 증권에 찍혀진 수치상으로 보여지는 그 계약 조건은 뭐 다 네. 비슷할 수 있는데요. 네. 하지만 세상에 공짜가 없죠. 따라서 네. 보장 내역뿐만 아니라 그 보험 설계사의 컨설팅 또 아까 말씀드린 긴급 출동 네. 또 사고 처리 서비스 등을 포함해서 보험료에 대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 브랜드라는 것은 뭐 쉽게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요. 네. 같은 보험료 수준이라면 이왕이면 브랜드 있고 또 그 인지도가 높은 보험사를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런 보험사의 경우에는 뭐 오랜 경험과 또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죠. 자동차 보험은 특히나 보험 가입뿐만 아니라 그 차후의 사고나 뭐 긴급 상황 시의 차량 수리 또 의료적인 혜택 또 배상 책임에 따른 법률 문제에 이르기까지 뭐 이런 종합적인 혜택을 봐야 되기 때문에요. 단지 보험료만 보고 선택하는 것은 또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이라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우리 지점장께서는 그 좀 유명한 회사에 보험 쓰셨습니까? 아니면은? 네, 저도 보험료 차이가 네. 할인 혜택을 좀 많이 받아서 크지 않기 때문에요. 아. 가장 좀 보험 가입을 많이 한 그런 회사를 선택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인터넷으로 하진 않으셨고. 네,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이들의 학원비를 벌어보려고 주식 투자를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투자 손실이 한 3천만 원 정도 났습니다. 이 같은 손실을 아내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마이너스 통장까지 개설했습니다. 본전 생각에 계속 투자하고 있지만 점점 마이너스 대출 금액만 커져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 주식 투자하면서 마이너스 대출을 받은 가장인 것 같은데 점점 대출이 늘어나면서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대출 받는 분들이 최근에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지금 3년 동안 좀 가파르게 증가했죠. 우리 네. 가계대출에 대해서 지금은 좀 감소세로 돌아섰는데요. 네. 마이너스 통장도 약간 감소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네. 하지만 우선 그 만들어 놓고 또 급할 때 쓰라는 그런 시중은행의 그 개설 유혹 때문에요. 네. 문의 주신 분처럼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한 목적
또 네. 비자금, 비상금 목적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는 분들은 아직도 많은 편입니다. 네. 하지만 빚 중에서 제일 먼저 갚아야 할 빚이 있다면 사채 다음에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마이너스 통장은 가산금리에다가 또 이자에 이자를 떼는 월 복리식 대출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또 개설하는 것 자체만으로 은행연합회 전산에는 대출로 잡히기 때문에요. 네. 사용하지 않는 마이너스 통장이 있다면 반드시 해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비상시를 대비해서 유지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러다 보면 꼭 돈 쓸 일이 생기게 되고요. 심리상의 마이너스 통장은 빚보다는 자신의 돈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좀처럼 상환하기 힘든 게 이런 마이너스 통장의 함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마이너스 통장이 보통 한 1년 단위로 이게 뭐 갱신이 되거나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쓸 일이 없으면은 1년이 되지 않더라도 중간에 해지하는 게 낫겠다 이거군요. 네, 아예 정리해 버리시는 게 낫습니다. 네. 뭐 마이너스 대출 금리 특히 높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적인 담보 대출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네, 지금 그 가계 대출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요. 신용 대출 금리를 낮추라는 그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신용 대출 금리가 낮아지고는 있는데요. 네. 마이너스 통장 금리는 지금 그렇진 않습니다. 네. 금리는 보통 신용 대출보다 0.5에서 1%의 가산금리가 적용되고 있고요. 예. 또 본인의 소득이나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긴 한데 보통 제1금융권의 경우 6에서 한 9%의 금리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예. 지금 2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3% 초중반인 거를 감안하면요. 예. 마이너스 대출 금리는 이에 비해서 상당히 고금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문의해 주신 분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대출 3천만 원부터 빨리 갚는 게 우선일 텐데 어떻게 갚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주식 투자의 손실 부분은 좀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부부간에 서로 좀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마음을 터놓고 예. 대화를 먼저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재무적인 대화가 없는 가정의 경우에는 좀 비효율적인 그런 자산 관리가 일어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문의 주신 분처럼 뭐 남편은 7% 이상의 마이너스 통장을 가져가는데 예. 집에서 배우자는 한 3%대의 정기적금을 가입하는 이런 것들이 그런 행동입니다. 네. 지금 자녀 학원비 마련을 위한 뭐 투자 재원으로 이렇게 부채를 지게 된 만큼 그 아내분한테 솔직하게 털어놓으시고요. 우선 네. 아내분이 그 가입하고 계신 정기 적금이나 아니면 네. 펀드 등의 금융 계좌로 네. 이 마이너스 통장부터 상환하십시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거는 상환으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네. 통장 자체를 아예 없어야만 나중에 또 쓸 일이 안 생기게 됩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아내분께서 뭐 소유한 금융 상품을 활용할 여건이 안 되신다면은요. 이거보다는 금리가 낮은 뭐 주택담보대출이나 네. 아니면은 기업에서 해주는 직원대출 등으로 좀 네. 금리가 낮은 대출로 전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아내한테 자수부터 하고 네. 대책을 찾아야겠군요. 지금까지 키움에셋 플래너 김영돈 광화문 지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경기 돕니다. 경기도 이천에 사는 47세 박범승 씨는 요즘 고민입니다. 직장일이 바빠 일에 전념하다 보니 가족들에게 소홀해졌기 때문입니다. 일과 가족, 둘의 균형이 안 맞으니 일이 잘 돌아갈 리 없습니다. 균형이 잘 맞아야 인생이 잘 돌아갑니다. 경기도의 균형 잡힌 성장과 복지가 당신의 인생을 잘 돌아가게 합니다. 당신을 위해 오늘도 우리의 경기 돕니다. 이 캠페인은 2012년 대학생 광고대상 은상수상작으로 만들었습니다.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방송인 하일 씨입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적응 안 됐고 힘들었고 낯설었거든요. 근데 이젠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이곳을 사랑하게 해준 것은 바로 한국인들이 저에게 보여준 정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요새 우리 주변에 사시는 다문화 가정들이 많지요. 외모나 문화는 다르지만 서로 이웃이라는 마음을 갖고 포용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저에게 한국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든 우리의 소중한 유산 정. 이제 서로 소통하며 함께 정을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어제보다 더 아름답고
진짜 노래를 살아봐요. 그대와 함께 지금 열어가는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2부에는 생활법률 상담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발생한 일들에 대한 법적인 관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은 02-771국에 0945로 전화 주시거나 샵 0945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는 수도권 뉴스 브리핑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지난 8월 국내은행의 가계 기업대출 잔액과 연체율이 모두 소폭 증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 대출 채권 잔액이 1,143조 6천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6조 9천억 원, 0.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문별로는 대기업 대출과 중소기업 대출이 각각 1조 원과 4조 원 늘었고 가계대출도 1조 9천억 원 늘었습니다. 8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1.13%로 7월 말보다 0.0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기 회복에 부정적인 요인이 있다며 취약 부분의 부실화 가능성을 계속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9시쯤 서울 독산동에 있는 금속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공장 내부 기계를 태워서 소방서 추산 6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안에 있는 분전반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4대강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1억 6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건설업자 59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7월 부산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알지도 못하는 공사 관계자들과의 친분을 과시한 뒤 영산강 홍수 조절지 댐 공사에서 나오는 토사 반출을 맡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2명에게서 1억 6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자신의 형이 국정원 간부이기 때문에 시공사와 수자원공사 관계자와 잘 안다고 속이고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더불어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꿈꾸며 여러분의 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수도권 투데이 생활법률 상담실 조상원 변호사님. 네, 조상원 변호사입니다. 네, 매주 화요일에는 생활법률 상담실을 통해서 여러분의 법률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그냥 넘어가기 억울한 사연들 보내주시면 조상원 변호사께서 답변해 주십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법률 상담 신청합니다.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 02-771국에 0945로 주셔서 성함과 전화번호 남기면 됩니다. 첫 번째 상담 사연입니다. 6641번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6년 전 아침에 오토바이로 출근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쳤습니다. 피해자를 데리고 바로 병원에 갔고 다행히 가벼운 타박상이었습니다. 합의를 보자고 하니까 안 봐줘서 그냥 벌금을 냈습니다. 문제는 벌금을 내고 형사건은 끝났지만 민사건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 통장을 피해자 측 보험회사가 압류를 걸어놨습니다. 오토바이 책임보험에서 240만 원 빼서 가져가더니 병원비와 합의금이 380만 원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모두 620만 원이 나간 셈이죠.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나왔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더군요. 그런데 별다른 연락이 없어 잊고 살았는데 갑자기 이자가 불어서 이제는 원금 380만 원이 700만 원까지 올랐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우편을 등기로 보냈다고 하는데 제가 집에 거의 없어서 못 받았거든요. 저는 민사고 그런 것은 모르는데 전화 한 통 없이 이렇게 되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걸 제가 갚아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그동안은 막노동 일을 하다가 이번에 회사에 입사하게 되어서 4대 보험을 넣었는데 월급 압류는 들어오지 않을까요? 이런 내용이 들어왔는데 형사로 해결을 하고도 민사로 또 해결을 해야 하는 겁니까?
예, 이러한 그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형사 문제와 별도로 그 피해자, 그 다친 사람의 어떤 치료비라든가 네. 이지수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민사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네. 지금 상담자분께서 준 내용으로는 좀 그 구체적인 사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네.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일단 그 가벼운 타박상인데 병원비랑 합의금해서 620만 원이 나왔다라는 거는 조금 금액이 예. 상당히 초과돼서 나온 감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분께서 지금 6년 동안 그 민사 부분에 있어서 전혀 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예. 아마도 피해자 측에서 아니면 피해자 보험회사 측에서 아마도 간단한 민사 절차를 밟으셨던 것 같은데 예. 그 절차에 대해서 전혀 대응을 하지 않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민사소송 절차에서 그 피고가 전혀 대응을 하지 않으면 예. 법원은 소를 제기한 쪽에 청구를 그대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군요. 아마도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6년 동안이나 독촉을 받지 못해 잊고 있던 상황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채권이 소멸되거나 하진 않습니까? 예, 뭐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뭐 시효로 소멸을 하기는 하는데요. 예. 아마 상대방 측에서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확정이 됐다면 예. 그 10년의 그 소멸시효가 적용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 시효가 완성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예. 뭐 6년 동안 연락이 없었다라고 하지만 이러한 민사상의 채권 채무 관계는 사실 채무자가 알아서 변제를 하지 않으면 이자는 계속해서 불어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분은 지금 취업을 했는데 월급이 압류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될까요? 예,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그 급여에 대해서도 가압류나 압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그 월급 전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기본 금액은 초과하는, 즉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압류나 가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그 받으시는 월 급여가 상당히 많은 금액이 아니라면 사실 어떠한 뭐 집행을 당하시지는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다음 사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259번으로 들어온 사연인데요. 저희 아버지가 약 1000평 정도의 야산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몇몇 친척분들의 묘를 쓰게 해드렸는데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서 집안 어른들께 말씀드리고 야산에 울타리도 하고 열쇠도 채웠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촌들이 열쇠를 복사한 듯하고 또 들어올 것 같은 말을 합니다. 물론 허가받지 않은 묘를 쓸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미리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이런 질문입니다. 아버지의 야산이라고 하는데 친척이라도 허락받지 않은 묘를 쓰는 거는 불법이죠? 예, 그건 당연합니다. 지금 친척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개인 소유 네. 부분에 대해서 허락 없이 침해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울타리를 쳐놓고 열쇠까지 채워 넣는데 그것을 임의로 뜯고 네. 들어가면은 그 자체로도 위법 행위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허락 없이 그렇게 묘를 쓰는 것도 그것도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예. 이렇게 허락받지 않고 묘를 쓴다면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예, 그 해당 묘의 관리 책임자에게 그 이장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예. 그 묘 상당 부분에 대한 그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 청구도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친척 간의 야산에 묘를 쓰는 경우는 다른 친척들은 이 야산을 종중산이라고 주장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즉 종중의 재산인데 편의를 위해서 특정 친척 한 명에게 명의 신탁을 해놓은 것이다. 네. 다른 친척이 만약에 이런 주장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분께서는 이 야산이 종중재산이 아닌 아버지의 개인 재산이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그러한 권리관계와 관련된 서류나 이런 것들을 확보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미리 막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예, 지금 뭐 이렇게 울타리를 세우고 열쇠까지 채웠는데도 만약에 임의로 들어가서 그걸 한다면, 네. 예, 뭐 24시간 옆에서 감시를 하지 않는 한 사실 그런 현실적으로 그걸 막을 방법은 없는데요. 네. 사후적으로 그에 대한 어떤 뭐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든가 이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생활법률 상담실 법무법인 한별의 조상원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법률 상담 필요하신 분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로
법률 상담 신청합니다라고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서울 전화 02771국에 0945로 전화 주셔서 성함과 전화번호 남기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사연을 보겠습니다. 4839번으로 들어온 사연인데요. 얼마 전 인터넷 거래 300만 원을 입금한 후에 사기임을 알고 신고했습니다. 다행히 입금 계좌가 정지되어 돈이 빠져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은행을 통해 대포 통장의 주인과 통화도 되었습니다. 통장 주인도 대출 사기로 명의 도용당한 피해자였습니다. 그래서 통장 주인이 농협은행에 계좌 해지를 요청하고 300만 원에 대한 반환을 요구했지만 은행은 경찰에 신고되어 정지된 계좌로 법적 판결이 있어야 반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법원에 어떤 신청을 해야 하나요? 소송에는 얼마나 비용이 들까요? 통장 주인께서는 최대한 협조를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내용이 잠깐 복잡한 것 같기도 합니다만 다행히 돈은 빠져나가지 않았고 묶여있는 상황인데 법원에 어떤 신청을 해야 할까요?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사기라는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네. 금융에서는 그 지급 정지를 하게 됩니다. 그 네. 계좌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계좌에 명의인으로 되어 있는 사람도 돈을 뽑을 수가 없고 네. 거기에 사기를 당해서 입금한 사람도 당장은 뽑을 수가 없게 됐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그동안은 이제 소송을 통해서 그 금원의 반환을 요청했어야 됩니다. 네. 하지만은 이제 이러한 그 보이스피싱이나 이러한 대포 통장을 이용한 사기 범죄가 많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 새로운 특별법이 이루어졌는데요. 이러한 피해 금액을 좀 더 빠른 절차로 네. 환급을 해주기 위한 그 특별법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는요. 이러한 경우에 금융사기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피해 구제 요청을 하게 되면 바로 지급 정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러면 그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에 이 명의인의 채권 소멸 공고 절차를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금융감독원은 그 계좌 명의인의 그 채권 소멸 공고를 하게 되고 2개월이 경과하게 되면 네. 그 금융회사에 이 돈을 피해자에게 환급하라는 그러한 통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담자분은 굳이 지금은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의 특별한 절차를 통해서 네.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비용은 많이 들지는 않겠죠? 예. 그 절차를 밟는 데 있어서 특별히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네. 그 이분과 비슷하게 인터넷 거래를 하다가 사기를 당한 분들의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예, 일단은 가장 빨리 그 금융회사에 즉시 그러한 피해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요청을 해서 네. 한마디로 신고를 빨리 해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범죄자가 그 돈을 인출하기 전에 피해 신고가 되게 되면 좀 더 용이하게 돈을 찾으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만약에 이러한 그 보이스피싱 그 피해가 일어나고 나서 그 돈까지 인출이 된 상황이라면 네.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특별법이 아니라 이제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서 일부 보상을 받으실 길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어떠한 그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접근 매체, 어떤 공인인증서라든가 비밀번호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입증을 하셔야 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계속해서 네 번째 사연 보겠습니다. 2878번으로 들어온 사연인데요. 무보증금으로 월세 22만 원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2달 동안 월세를 밀렸고요. 전기세를 깜빡 잊어서 전기세는 한 달 밀려 있습니다. 2달째 월급이 밀려서 이번 달 말에 월급이 나오면 드릴 수 있는데 주인 집에서 월세가 밀렸다고 추석 때 전기를 끊어버렸습니다. 명절 음식도 다 상하고 불도 못 켜고 밥도 해먹을 수가 없습니다. 보니까 한전에서 단전한 건 아니고요. 여러 세대의 누전 차단기가 외부에 있는데 집주인이 제가 사는 곳을 내려버리고 자물쇠로 잠가버렸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사연인데요. 그 한전에서 단전을 한 게 아니고 집주인이 전원을 내린 것 같은데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예, 이런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한전이나 이런 곳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어떠한 단전 단수를 한 것이 아니라 집주인인 임대인이 임의로 네. 이것을 내려버리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한 임차인의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임대차의 계약이 해지되기 이전에는 그 임차인이 임대의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이런 것을 조성을 해 주어야 하는데 계약 해지 절차를 밟지도 않고 임의적으로 이런 식으로 단전단수를 해서 피해를 발생시키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책임이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집주인이 갑자기 전기를 끊는 바람에 추석 음식이 다 상하고 피해가 아주 큰 것 같은데 월세를 갚으면은 그 피해 보상은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이런 경우에 그 월세와 이것은 별개의 문제로 월세를 납부해야 될 의무는 있지만 네. 이러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또 배상을 청구할 권리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피해 금액이 얼마냐 이것을 산정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산정이 된다면 월세를 지급할 때 그 피해 금액을 아예 공제를 하고 예, 지급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일반 주택이 아니라 어떤 상가, 어떤 음식점이라든가 이러한 상가인 경우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단전단수를 하게 되면 네. 그건 형사적으로 영업방해죄에 해당될 여지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아무튼 이게 그 집주인이 단지 월세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전기를 무조건 끊어버리는 거는 문제가 있는 행위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예, 다음 사연 보겠습니다. 0131번인데요. 얼마 전 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전 회사에서 지급된 수당을 50만 원 정도 돌려달라고 하는데요. 저는 다 업무하는데 이미 쓴 내용이라 돌려주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차례 내용 증명이 오고 갔고요. 이제 6달이 지났습니다. 회사에서는 자꾸 새로운 회사를 찾아오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고려 신용정보라는 회사에서는 저희 언니에게 제가 채무가 있다는 문자를 보내고요. 우선 그 돈은 정말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인데 그걸 채무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그걸 언니에게 알려도 되는 건가요? 그냥 줘버릴까 싶다고도 회사 다니는 동안에 힘들었던 것을 생각하면 정말 주기 싫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지급한 수당을 돌려달라는 게 회사 입장인데 이런 수당을 채무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예, 그 지급한 수당의 성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것이 이미 선수당의 개념으로 향후 어떠한 일정 업무를 계속할 것을 전제로 지급한 수당이라면 그 업무를 행하기 전에 나가게 됐다면 그 비율에 대해서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고 네. 아니면 기존에 이미 했던 업무에 대한 사후에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당연히 반환할 의무가 없는 것이죠. 네. 지금 상담자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것을 반환할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채무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건데 이 부분은 이제 사실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고려 신용정보라는 그 채권 추심 회사에서 연락이 온다라는 것으로 봐서 이미 그 회사는 이 채권을 추심업체에 넘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친원에게 이런 내용을 알렸다고 하는데 이거 괜찮습니까?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예. 이건 한마디로 이제 불법 채권 추심에 해당이 되게 되는데요. 예. 채무자가 아닌 다른 제3자, 비록 가족이라 하더라도 제3자에게 이런 것을 통지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네. 최근에 그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러한 그 추심업체의 불법 채권 추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 바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제3자에게 그 채무를 고지하는 것, 네. 이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과도한 추심 행위, 즉 하루에도 수차례 전화를 하거나 계속해서 연락을 해서 채무자를 괴롭히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사전 약속 없는 추심행위. 한마디로 일방적으로 방문을 하거나 찾아와서 돈을 달라라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독촉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그 불법 채권 추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이 채무자는 금감원에 그러한 추심업체에 대해서 진정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이분이 정말 돈을 갚을 의미가 없다면 법적으로는 어떻게 다루는 게 좋을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굳이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채권자 쪽에서 만약에 자기네들이 정당한 권리가 있다면 소송을 할 일이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괴롭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러한 독촉이 오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감독원에 네. 이러한 불법 채권 추심 행위에 대한 진정을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법무법인 한별의 조상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소녀시대 서연이에요. 자도 피곤하다는 우리 아빠. 어떤 침대로 바꿔드리죠?
굿잠을 자야 아침이 쌩쌩해지지. 침대는 가구가 아냐. 침대과학 에이스 침대. 아빠, have a good time. 안녕하십니까. IBK 홍보대사 송혜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국민 여러분,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을 살립니다. 그리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신동혜, 구성작가 최유미,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